미친 도전, 미친 대한민국. 지금 세계가 한국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좀 대단하긴 하죠. 단단한 안반 하나 없이 모래와 생물층으로만 이루어진 땅, 사막, 그곳에 1000m나 되는 건물을 세운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건설사들은 단 한마디로 단정 지었습니다. 저건 미친 짓이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그 어떤 나라조차 이 지옥의 집안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직 하나의 나라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도전하겠습니다. 두바이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 세상 모두가 한국에 무릎 꿇고 싹싹 빌던 그날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조사 결과를 보고 난 뒤 제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저는 리차드 블레이크입니다. 영국 출신 구조공학자로 27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해왔죠. 뉴욕 허드슨 타워, 상하이 진마오 타워, 런던 더 샤드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현실로 만드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건물들만 해도 수백 미터급이었어요. 그 어떤 까다로운 집안이라도 해결책을 찾아냈죠. 안반이 깊으면 파일을 더 깊게 박고, 집안이 약하면 매트 기초로 하중을 분산시키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 제안받은 이 프로젝트는 차원이 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높이 828m로요. 처음엔 흥미로웠습니다. 세계 최고층이라니 구조공학자로서는 꿈 같은 프로젝트죠. 하지만 건설 예정지를 확인하고는 기겁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그 어디에도 단단한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설마 여기에? 집안 조사 데이터를 받아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하 5m 모래층, 지하 10m 유기물 혼합층, 지하 20m 연약한 점토층, 지하 30m 여전히 모래와 부식토, 어디에도 안반이 없었습니다. 지하 50m를 뚫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땅이 아니라 진흙탕이에요. 제가 외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지력 계산을 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일반 건물도 버거운 집안에 828m짜리 초고층을 세운다고요? 제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초 침하, 구조체 비틀림, 최악의 경우 붕괴까지. 건축사상 최악의 참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전 세계 건설사들을 초청했을 때 처음엔 화려한 이름들이 몰려들었거든요. 회의실은 그야말로 건설업계 올스타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크텔의 수석 엔지니어 존 마틴슨이 왔고, 일본에서는 타이세이 건설의 기술이사 야마다 히로시가 참석했어요. 독일의 호흐티프에서는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직접 나타났죠. 모두가 자신만만했습니다. 각자 두툼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와서는 자사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뉴욕에서 432m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저희는 동경만 연약 집안에서도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독일 기술의 정밀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안 데이터가 공개된 순간 그 자신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데이터를 본 존 마틸슨이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군요. 야마다 히로시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저었어요. 지지력이 전혀 없습니다. 10층짜리 빌딩도 위험할 정도예요. 클라우스 밀러 박사는 아예 데이터 파일을 덮어버렸습니다. 기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집안의 초고층이라니 광기의 소산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열정적으로 토론하던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펜을 탁상에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한 명씩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팀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존 마틸슨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뜹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베크텔의 명성에 먹칠할 수는 없어요. 일본 팀도 뒤를 이었죠. 야마다 히로시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타이세이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독일 팀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어요. 클라우스 뮬러 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호흐티프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하나둘씩 회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운을 빕니다. 빈 말뿐인 인사를 남기고는 모두 사라졌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건설 외길 인생에서 이런 무모한 프로젝트는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맡은 프로젝트 중 가장 어려웠던 것도 기껏해야 까다로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어요. 이건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제 명성을 이런 무모한 프로젝트에 걸 수는 없었거든요.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끝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거의 0%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바보는 없죠. 그렇게 짐을 싸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단 하나의 제안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했던 회의 테이블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서류들이 주인을 따라 모두 사라진 뒤 그것만 홀로 남아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표지를 들여다봤죠. 로고가 보였습니다. 삼성 CNT 코리아? 한국이라고요?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에 왜 저 나라는 아직도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죠? 한국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알지 못했어요. 물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저 나라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제안서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집안 위에 세계 최고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미국, 일본, 독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고개를 젓고 간 프로젝트를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안서 속 문체에는 허풍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어조였어요.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한 부분들을 이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마찰말뚝 기초공법, 음극보호 시스템, 구조체 내전류 흐름 설계.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기술 설명을 읽어보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공법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담대함. 그리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그 치밀함. 이들은 진심이구나. 그 순간부터 저의 호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미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은 정말로 세계가 포기한 걸 해낼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참혹한 실패. 착공 몇 달 만에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구조물이 기울어지고 결국 공사 중단.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이 프로젝트는 건설사상 최악의 사례로 기록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적 같은 성공. 모든 예상을 뒤엎고 정말로 828m 건물이 완성되는 것. 그렇다면 건설업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구조공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들의 자신감이 근거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아, 지켜보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실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 평생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도요. 더 나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경험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빈 회의실에서 홀로 남은 삼성의 제안서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한국팀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마찰 말뚝이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삼성 측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과연 이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궁금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총 5명이었어요. 모두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인상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이 팀장인 듯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침착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 해외사업부 김철수 부장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투에는 전혀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저희의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우선 기존의 접근법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기존 건설사들의 설계안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회사들이 검토했던 방식들이었어요. 모든 회사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집안을 뚫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안방까지 파일을 박아 넣어서 지지력을 확보하려 했죠. 하지만 여기는 지하 100m를 파도 안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모든 건설사가 포기한 이유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 부장의 눈에 자신감이 번뜩였습니다. 우리는 뚫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붙잡는다고요? 마찰 말뚝 공법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말뚝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48m 길이의 강철 말뚝 192개를 집안에 박습니다. 하지만 이 말뚝들은 안반에 닿지 않아요. 대신 집안과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탱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마찰력만으로요? 828m 건물의 무게를요? 그렇습니다. 김 부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뚝 하나당 평균 마찰 개수 0.35, 접촉 면적 7.2 제곱미터, 192개 총합. 수치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따라가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지지력은 건물 예상 하중의 1.8배입니다. 1.8배라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일반적으로 안정예수 1.5배면 충분한데 1.8배라니요? 여유분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막 집안은 예측 불가 요소가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설계했어요. 김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찰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들어갑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전기 회로도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음극 보호 시스템입니다. 음극 보호요? 저는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구조체 전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건물의 전류를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전류가 구조를 보호합니다. 염분이 많은 사막 집안에서 강철 말뚝은 빠르게 부식됩니다. 하지만 음극 보호 시스템을 적용하면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부식 속도가 95% 감소합니다. 구조물 수명이 150년 이상 보장되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선박에 쓰는 기술을 건물에 적용한다고요? 게다가 150년 보장이라니? 정말 가능한 겁니까? 데이터를 보시죠. 김 부장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실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3년간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부산 해안가 연약 집안에서 30층 규모 테스트 구조물을 지었어요. 실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바닷가 모래땅에 말뚝을 박는 장면, 전류를 흘리는 장면, 하중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결과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에 따른 침하량, 구조적 안정성, 부식 정도까지 모든 수치가 예상 범위 내에 있었어요. 3년간 단 1mm의 예상외 침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이들이 허풍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것도 3년간의 장기 실험 결과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부산과 두바이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두바이 현지에서도 사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6개월 동안입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두바이 사막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사막 한복판에 설치된 테스트 구조물, 각종 측정 장비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8m 말뚝 수음계로 소규모 테스트를 했어요. 6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예측값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들은 그냥 제안서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현장에서 실제 검증을 마쳤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합니다. 김 부장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전체에 3D 모델이 나타났어요. 구조물 안정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828m 초고층에서는 바람, 지진, 온도 변화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죠. 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시스템이요? 네. 기초부터 상부 구조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말입니다. 화면에 건물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센서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조절 장치들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면 건물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지진이 나면 감소의 시스템이 작동하죠. 온도가 변하면 구조재가 팽창을 조절해요. 자동으로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저는 점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그 순간 팀에서 가장 젊어 보이는 엔지니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요? 땅이 우리를 버텨주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설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어요. 그 한마디가 주는 임팩트가 너무 컸습니다. 땅을 설계한다고요? 자연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인간의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접근법이 다른 모든 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미국, 일본, 독일 회사들은 모두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더 깊이 파고,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더 큰 기초를 만들어서 자연을 억지로 굴복시키려 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자연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사막의 모래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찰력이라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 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죠. 828m라는 높이는 그 어떤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이미 그 변수들까지 계산했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총 1847가지 경우의 수를요. 1847가지요? 날씨 변화 3200가지, 집안 변동 2100가지, 시공 오차 1890가지, 재료 품질 편차 3657가지,
숫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모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 정도 준비라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세요. 왜 하시는 거죠? 다른 모든 회사가 포기한 프로젝트를 왜 한국이 맡으려 하는 겁니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리고 세계에 증명하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한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맡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과 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27년간 구조공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고, 데이터로는 검증됐고, 준비는 철저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자신감과 열정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나는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숫자들이 틀리지 않는다면 나의 감정이 틀렸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이들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거대한 실패로 끝날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설업계의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군요. 저는 두바이의 뜨거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착공식 당일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그 무모하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현실로 시작되는 날이었죠. 현장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바이 정부 관계자들, 각국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건설업계 관계자들까지 모두들 이 역사적 실험을 지켜보려고 모인 거였어요. CNN, BBC, 알자지라는 물론이고 한국의 KBS, 일본의 NHK, 독일의 ARD까지 각국 방송사들이 위성 중계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이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김 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아무리 데이터가 완벽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828m라는 높이는 그 어떤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에서 단 1도의 기울어짐이라도 생기면 상부에서는 수십 미터의 편차가 될 수 있어요. 지켜보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오늘 첫 말뚝이 박히는 것을 보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삼성팀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을 비롯해 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얀 헬멧을 쓰고 걸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의 관람객들과 기자들이 더 긴장해 보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구조물 건설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셨지만 저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첫 번째 파일 드라이빙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파일 드라이빙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8m 길이의 강철 말뚝이 하늘 높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름 1.2m, 무게만 15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저 말뚝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마찰력이라고 해도 주변에서 의심의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 말뚝 192개로 정말 828m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타격 시작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신호가 떨어졌어요.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5톤짜리 해머가 말뚝 상단을 내려쳤어요. 거대한 충격음이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뚝이 집안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뚫리는 게 아니라 마치 집안이 말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일반적으로 연약 집안에서 말뚝을 박으면 집안이 밀려나거나 갈라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타격이 계속됐습니다. 말뚝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집안 속으로 들어갔어요. 1m, 2m, 3m. 집안 상태 어떻습니까? 김 부장이 현장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정상입니다. 예상 범위 내에 있어요. 치마는 없습니다. 주변 집안도 안정적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약 집안에서 이런 안정성을 보인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음극 보호 시스템 가동해 주세요. 김 부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네, 전류 흐름 시작합니다. 한국팀의 한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전류의 흐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0.2A로 시작, 안정화, 정상 작동 중입니다. 말뚝 주변에 설치된 센서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전류로 말뚝을 보호한다니. 그것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요. 미국에서 온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건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에요. 10m, 15m, 20m. 말뚝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5m 지점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잠깐 타격 중단해 주세요. 김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집안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 한 명이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25m 지점에서 지질 변화 감지됩니다. 예상했던 점토층이에요. 마찰 계수는 0.33에서 0.41로 증가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범위 내입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타격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세밀하게 진행됐습니다. 30m, 35m, 40m, 드디어 45m 지점에 도달했어요. 마지막 4m입니다. 현장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기서 말뚝이 제대로 안착되느냐가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타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8m 완전 관입 완료.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지력 측정 시작합니다. 특수한 측정 장비가 말뚝에 연결됐어요. 하중 100톤, 치마량 2mm, 약톤, 치마량 4mm, 산피크톤, 치마량 4mm, 코약톤, 치마량 5mm, 사젠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치마량 0mm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1000톤의 하중에서 단 60mm의 치마라니 안반 기초와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했다고? 27년간 구조공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연약 집안에서 이런 지지력을 확보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김 부장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이건 마찰력과 전기 보호의 결합이에요. 집안이 말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받아들인다고요? 네. 집안과 말뚝이 하나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이들은 자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집안이 울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울고 있다고요? 진동이 집안 전체로 전파되고 있어요. 마치 집안이 말뚝을 환영한다는 듯이요. 저는 귀를 기울여 봤어요. 정말로 희미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낮고 깊은 소리였어요. 이 소리는 집안이 안정화되는 소리입니다. 말뚝과 집안이 완전히 결합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어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된 예술 말이에요. 첫 번째 말뚝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 부장이 발표했어요. 앞으로 191개가 더 남았지만 오늘의 성공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건설공학의 상식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연약 집안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팀은 그것을 활용할 자원으로 바꿔놨거든요.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기자들이 김 부장을 둘러싸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어떤 기분이신가요?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3년간 준비해왔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의 답변은 항상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봤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셈인데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해외 기자 한 명이 질문했어요. 서구 선진국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아시아 국가가 성공시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과 의지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 첫 번째 말뚝만 박았을 뿐입니다. 828m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어요. 김 부장의 신중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 어린 시선으로 한국팀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제 편견과 선입견이 많이 깨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해가 지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막 모래 위에 박힌 48m짜리 강철 말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기적들이 더 펼쳐질지 상상해 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증명하려는 그 놀라운 도전의 현장에서 말이죠. 한국이 해냈다. 두바이 타임즈 한면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말뚝 설치 성공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삼성팀은 쉴 새 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연속 작업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일 만에 셋을 8개 말뚝을 완벽하게 설치했어요. 하루 평균 7개씩, 그것도 단 한 번의 실수나 지연 없이 말이에요. 이 속도는 인간이 아니야? 저는 현장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 말뚝 작업은 하루에 2-3개가 최대예요. 그런데 한국팀은 7개씩 해치우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410개 말뚝 모두 오차 범위 1mm 이내로 정확히 설치됐어요. 수직도, 깊이, 위치 모든 것이 설계 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하지? 제 옆에서 지켜보던 프랑스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GPS와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시켰더군요.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돼요. 뭔가 다른 비결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언론들도 연일 보도를 쏟아냈어요. CNN, Korean Miracle in Dubai Desert. BBC, South Korea, breaks construction records. Al Jazeera, The Impossible Made Possible. 세계 각국 언론이 앞다퉈 한국의 성공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27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면서 배운 하나의 진리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다는 것이었죠. 어떤 프로젝트든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에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그걸 해결하면서 점점 궤도에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어요. 뭔가 이상해. 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 측에서 정기회의를 소집했어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세요? 김 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속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7일에 4비털게 말뚝이요? 하루 평균 7호개씩. 문제가 있나요? 김 부장의 반문에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구조적 피로 계산은 제대로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정말요? 이런 속도로 진행하면 집안에 누적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연속 타격으로 인한 집안 교란도 우려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려사항을 쏟아냈어요. 말뚝 간의 상호작용도 문제입니다. 48m 깊이에서 192개 말뚝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속도로 설치하면 간섭 현상이 잠깐만요. 김 부장이 저를 멈췄어요. 우려하시는 모든 사항은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계산이요? 네. 모든 변수를 0.01초 단위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복잡한 3D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말뚝 상호작용, 집안 교란, 누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48개 말뚝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각의 응력, 변형률, 온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계산이 완벽해도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속도를 유지하다가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면 터지지 않습니다. 김 부장의 답변이 너무 단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3년간 준비했으니까요. 그래도 겸손해야죠.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그 순간 제 말이 끊어졌어요. 김 부장의 표정이 변했거든요. 겸손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희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3년간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어요.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0.01초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그럼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속도를 조금 늦춰서라도 안전을 확보하자는. 안전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팀 내 다른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리차드 박사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저희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감정이요? 네.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건 감정이에요. 저희는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27년 경력의 전문가인 제가 감정적이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도 좋지만 정확한 건 데이터죠.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기존 경험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쓰는 거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들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감정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산에 근거한 판단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27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물러섰어요. 하지만 제 의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말을 끊었어요. 다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방식과는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정확할 뿐입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제게는 결정타였어요. 정확할 뿐이다라니요. 그럼 제가 부정확하다는 말인가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이들의 기술은 훌륭했어요. 데이터도 완벽했고 결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불안했달까요? 완벽함은 때론 불안해. 저는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어딘가에서 틀려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 팀은 모든 게 계산대로였어요. 예상 시나리오대로였고 데이터대로였습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기계 같았어요. 내가 틀린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27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직감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뒤처진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완벽하다면 제 존재 의미는 뭘까요? 27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들에게는 그냥 구시대의 잔재일 뿐인 걸까요? 이들이 실수하지 않으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틀리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팀이 성공할수록 제 불안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이들의 완벽함이 제 무능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 하루에 10개 말뚝을 설치했습니다. 10개라고요? 이볼게도 엄청났는데 이제는 10개씩 한다고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요. 현장 관계자가 감탄했어요. 경험이 쌓이면서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현장을 바라봤어요. 한편으로는 놀라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건가? 하지만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한국팀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했고 모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조언자? 하지만 제 조언은 무시당했어요. 감시자? 하지만 감시할 문제도 없었습니다. 협력자? 하지만 협력할 일도 별로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팀의 완벽한 성과가 계속될수록 제 존재감은 더욱 작아져 갔어요. 이들이 정말로 828m를 완성한다면, 그렇다면 제 평생의 철학과 경험이 모두 틀렸다는 뜻인 걸까요?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완벽함이 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끝까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제 경험이 옳다는 걸 증명하게 될까요? 복잡한 감정이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20층 돌파! 현장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착공 6주 만에 달성한 놀라운 성과였어요. 일반적으로는 3, 4개월이 걸리는 작업을 절반 시간에 해낸 거였죠.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60m 높이까지 치솟은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해내고 있군요. 제 옆에 서 있던 일본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리차드 박사님, 현장 사무실에서 급히 달려온 기술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됐어요. 이상하다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터진 건가요?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그가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5번과 23번 말뚝에서 미세한 진동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다른 말뚝들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진동 주파수가 0.02Hz 정도 높았고 진폭도 미묘하게 컸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어젯밤부터요. 처음에는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저는 즉시 긴장했어요. 연약 집안에서 이런 미세한 변화는 큰 문제의 전조일 수 있거든요. 마치 지진 전에 동물들이 불안해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어요. 김 부장님께 즉시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김 부장과 삼성 기술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5번과 23번 말뚝에서 진동 수치가 평소와 다릅니다. 제가 태블릿으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다른 말뚝들은 모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두 곳만 다르거든요. 김 부장이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0.02Hz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폭도 5% 정도 큰 상황이고요. 저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설명했어요. 제 경험상 이런 미세한 변화는 집안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집안 치마의 전조일 수도 있고 말뚝 주변 지질 변화일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말뚝 자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런 경우 즉시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잠깐만요. 김 부장이 저를 멈췄어요. 먼저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복잡한 분석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3번 말뚝, 위치는 A7 구역, 깊이 47.8m.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23번 말뚝, B3 구역, 깊이 48.2m. 두 말뚝의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흥미롭네요. 김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뭔가 발견하셨나요? 저는 조마조마하게 물었어요. 이 두 말뚝은 모두 지질 경계면에 위치해 있어요. 지질 경계면이요? 네. 모래층과 점토층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가 화면을 조작했어요. 지하 구조의 3D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15번과 23번은 지질학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확실히 그랬어요. 다른 말뚝들과는 다른 지층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경계면에서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갑작스런 침하나? 아닙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예상된 반응입니다. 예상된 반응이라고요? 네. 이미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한 패턴이에요. 뭐라고요?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6개월 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지질 경계면 위치의 말뚝들은 20층 완성 시점에서 미세한 진동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어요. 화면의 그래프가 제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0.02Hz 진동 증가, 5% 진폭 확대. 모든 게 예상 범위 내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처음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이상 징후가 이미 6개월 전에 예측되어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팀 내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집안이 정상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정화요? 네. 상부 하중이 증가하면서 지질 경계면에서 응력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죠?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예측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더 정밀한 검사를 이미 검사 중입니다. 김 부장이 말을 끊었어요. 어떻게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요. 센서만 해도 말뚝 하나당 12개씩 달려 있거든요. 화면에 센서 위치도가 나타났어요. 각 말뚝마다 온도, 압력, 진동, 변형률, 부식도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가 있다면 0.001초 만에 알람이 울려요. 0.001초요. 네. 그리고 자동으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건 좋은 관찰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27년 경력의 전문가인 제가 발견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던 일이라니요. 그렇다면 왜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걱정이라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제기한 우려가 불필요한 걱정이라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밀 스캔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정밀 스캔이요? 네? 어젯밤부터 6개 지점에서 3D 집안 스캔을 진행 중이에요. 뭐라고요? 어젯밤부터요? 박사님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시기 전에 이미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문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이미 그 전부터 대응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모든 정상이에요. 오히려 예상보다 안정적이라고 나왔네요. 화면에 3D 스캔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하 구조가 입체적으로 보였는데 모든 말뚝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균열도, 침하도, 변형도 전혀 없었습니다. 15번과 23번 말뚝 주변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말뚝과 집안이 완벽하게 일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찰면도 이상적인 상태였어요. 오히려 다른 말뚝들보다 더 안정적이네요.
더 안정적이라고요? 네, 지질 경계면에서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20% 높은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제가 위험 신호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였다니요? 수치로는 맞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박사님, 김 부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저희는 현장 경험도 충분히 쌓았어요. 3년간의 사전 테스트, 6개월간의 현지 검증까지요. 하지만 828m라는 높이는 전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한 거고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은 제가 우려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고려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사님의 경험과 직감은 존중합니다. 팀 내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뛰어넘는다고요? 그 말이 제게는 마치 당신의 경험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감정이나 직감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또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제기한 우려를 계속 감정이라고 치부하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물러섰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저는 창밖으로 건설 중인 건물을 바라봤어요. 20층까지 올라간 구조물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이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제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 역할은 뭘까요? 27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무의미해진 건가요? 이제 나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들 앞에서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기술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감정가인가? 한국팀이 감정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제 27년 경력이 감정에 불과한 건가요? 제 직감과 우려가 그냥 비합리적인 두려움인 건가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완벽함이 계속될수록 제 존재 이유는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이들이 정말로 끝까지 완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뜻일 테니까요. 하늘이 노래져요. 현장 관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황갈색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처럼 하늘을 덮으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죠? 김 부장이 기상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 풍속 초속 45m, 지속시간 6에서 8시간 예상, 수십 년 만의 강도라고 합니다. 초속 45m라고요?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 바람이면 일반 건물도 위험한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층 구조물에는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현재 건물 높이가 60m죠? 네, 정확히는 62m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저는 급히 계산해봤어요. 초속 45m 바람에 62m 높이라면 상부에서는 엄청난 횡압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해요. 이미 모든 작업자를 대피시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조물 자체가 위험해요. 저는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아직 상부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강풍에 노출되면 비틀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순간 두바이 건설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명령입니다. 모든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대피하라.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현장을 비워야 해요. 구조물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 안전이 우선이니까. 잠깐만요. 김 부장이 저를 멈췄어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단하지 않는다고요? 중단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다른 삼성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현재 구조물이 60m 높이에서 갑자기 중단되면 상부와 하부에 하중 불균형이 생겨요.
하중 불균형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면 미완성된 상부 구조가 바람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요. 김 부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세요. 화면에 건물의 3D 모델이 나타났어요. 폭풍 상황에서의 구조 해석 결과였습니다. 작업 중단 시 시나리오입니다. 건물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부가 좌우로 크게 벌렁거리면서 전체 구조에 비틀림이 생겼습니다. 3시간 후 임계점에 도달하고 화면 속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시간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올려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요? 네, 80m까지 올려야 안정됩니다. 김 부장이 다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80m 높이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상부 고정이 완료되면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저는 반대했어요. 초속 45m 바람 속에서 크레인 작업이라니요? 작업자들이 다칠 수 있어요. 작업자는 대피시킵니다. 그럼 누가 작업을 하죠? 무인 시스템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무인 시스템이요? 네. 원격 조작으로 크레인과 자동 양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폭풍 속에서 무인으로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때 건설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 중단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김 부장이 간청했어요. 구조 안정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건설청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팀의 분석도 일리가 있었어요. 중단했을 때의 위험성을 시뮬레이션으로 명확히 보여줬거든요. 리차드 박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 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7년 경력의 구조공학 전문가로서 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두 선택 모두 위험했습니다. 중단해도 위험하고 계속해도 위험했어요. 하지만 어떤 위험이 더 큰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구조역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완성 상태에서 중단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김 부장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60m 높이에서 갑작스런 중단은 상부 구조에 치명적인 응력 집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반면 80m까지 완성하면 구조적 균형이 맞춰져요. 계산상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인 시스템의 안전성이 확실해야 해요.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작업자는 지하 대피소로 피신시켰어요. 김 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무인 시스템은 이미 3개월 전부터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계속 진행하죠. 하지만 제가 직접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이 구조물과 함께 책임지겠어요. 그 순간 폭풍이 현장에 도달했어요. 창문 밖이 갑자기 노랗게 변했습니다. 모래먼지가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계 수치 확인해 주세요. 김 부장이 소리쳤어요. 현재 3m 진폭, 3m, 5m, 5m 진폭이라니 건물 꼭대기가 좌우로 10m씩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위험 수치 근접 중입니다. 무인 시스템 가동! 김 부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대한 모니터에 크레인의 시점이 나타났어요. 폭풍 속에서도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블록 양중 시작.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천천히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 정상 작동. 레이저 측정 정확도 99.8%. 한국팀 엔지니어들이 연신 상황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진동 6m, 7m, 건물이 더욱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블록 설치 완료. 세 번째 블록 양중 시작. 폭풍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됐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70m 돌파.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진동 감소 시작됩니다. 정말로 건물의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m, 5m, 4m. 구조 안정성 향상 중. 한국팀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6시간 후 80m 완성. 드디어 목표 높이에 도달했어요. 진동 수치 2m로 안정화. 모든 구조 요소 정상. 집안 응력 분산 완벽.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건물은 이제 안정적으로 서 있었어요. 2시간 더 지나서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을 때 모든 시스템 정상. 구조물 이상 없음. 집안 침하 제로. 기적 같은 결과였어요. 초속 45m 폭풍을 온전히 견뎌낸 거였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다. 김 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기술이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한국팀의 기술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정확한 계산과 치밀한 준비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어요. 박사님,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이었어요. 기술이 감정을 이겼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팀의 용기와 신념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팀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제 저도 이 팀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동료 말이에요. 다시 올라간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현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팀의 속도였어요. 폭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단 하루 만에 끝났고 둘째 날부터는 오히려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현장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폭풍을 겪고 나니 한국팀의 기술에 대한 제 신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5일에 한 층씩 올라가고 있어요. 현장 관리자가 보고했어요. 이전보다 0.5일 단축된 거네요? 네. 폭풍 대응 과정에서 시스템이 더 정밀해졌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는 게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높아지는 건물을 보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200m, 300m, 500m. 어느새 건물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800m 돌파. 현장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최상단 스파이어 설치만 하면 828m 완성이었습니다. 박사님도 함께 올라가시겠어요? 김 부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올라간다고요? 네. 타워 크레인에서 스파이어 설치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800m 높이에 올라간다고요? 솔직히 두려웠지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두바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도시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현기증 나지 않으세요? 김 부장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조금 어지럽긴 했지만 그보다는 감동이 더 컸어요. 인간이 만든 구조물 위에서 이런 광경을 본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드디어 800m 지점에 도달했어요. 이제 마지막 28m입니다. 김 부장이 말했어요. 스파이어가 설치되면 정확히 828m가 돼요. 거대한 강철 스파이어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높이만 28m, 무게는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정말 저걸 정확히 올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GPS 정밀도 1mm 이내로 설치할 수 있어요. 1mm라고요? 800m 높이에서 1mm 정밀도라니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시작합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0톤짜리 스파이어가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27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10m, 15m, 20m. 스파이어가 계속 올라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정밀한 제어 시스템이 모든 흔들림을 상쇄시키고 있었습니다. 25m, 27m, 마지막 1m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이 순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설치 완료!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해냈다! 제 목소리가 800m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 사막의 모래 위에 세워졌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7년간 구조공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828m. 정확히 828m예요. 최종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오차 0.3mm. 거의 완벽한 정밀도였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 중 가장 위대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확히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한국팀이 한 거였지만 저도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에요. 정말이었어요. 이들을 의심했던 과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은 한국팀에 대한 존경심뿐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현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CNN 기자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구조물이 완성됐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막 위에서 BBC 기자도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한국의 삼성물산이 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한국팀 전원이 나와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김 부장을 비롯한 모든 엔지니어들이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른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미국, 일본, 독일 전문가들이 이제는 조용히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해냈다니. 일본의 야마다 히로시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포기한 걸 저들이. 미국의 존 마틸스는 아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을 다문 채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충격이었거든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외쳤어요. Korea builds the impossible.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기술의 승리예요. 기자들이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27년 경력의 영국 구조공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비결이 뭐라고 보시나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이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본 거예요.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아니, 세계 최고를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날 밤 뉴스를 보니 전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Korea builds the impossible. South Korean miracle in desert. Samsung conquers the impossible. 모든 언론이 한국의 성공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프로젝트를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아시아 기술에 대한 선입견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828m 건물이 두바이의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켜진 모습이 마치 거대한 등대 같았어요. 세계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등대 말이에요. 내가 이들을 믿은 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말로 그랬어요. 한국팀과 함께한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실력을 세계 최초로 목격했다는 것, 이보다 더 값진 경험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828m 건물이 하늘을 찌르며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탑이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완공 1개월 후 런던 국제건설 포럼에서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 최고 권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기술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불가능을 설계한 사건입니다. 청중석에 앉은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베크텔의 CEO, 독일 호흐티프의 회장, 일본 타이세이의 기술이사까지 모두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27년간 구조공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막 위에 828m라니 말이 안 된다고 봤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두바이 건물 사진이 나타났어요.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선 828m의 기적이 청중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기회로 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약 지반을 약점이 아닌 장점으로 바꿨고 불가능한 조건을 혁신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이었나요? 정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땅이 우리를 버텨주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설계하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주는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인간의 기술로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 호흐티프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했나요? 828m 높이에서 1mm 오차라니 3년간의 준비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팀은 3년 동안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1847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6개월간 사전 테스트까지 마쳤어요. 이론이 아닌 실전 데이터로 검증한 거죠. 그럼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성공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팀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에서 프로젝트 내부 기록 영상을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포럼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삼성물산에서 제공한 프로젝트 전 과정 기록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3년 전 한국에서 진행된 사전 실험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산 해안가에서 말뚝을 박는 장면, 수백 번의 실험과 테스트,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하늘을 계산했습니다. 삼성 수석 기술자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바람, 온도, 습도, 지진까지. 828m 높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연 현상을 수치화했어요. 다음은 두바이 현지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6개월 동안 사막에서 진행된 비밀 실험들이 공개됐습니다. 48m 말뚝을 박고 전류를 흘리고 온갖 하중 테스트를 하는 장면들. 모든 것이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성공들이 모두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니요. 마지막에는 완공 당일 영상이 나왔어요. 828m 스파이어가 설치되는 순간
한국 엔지니어들의 담담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뻐하거나 환호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였죠.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계획한 일을 해냈을 뿐입니다. 김 부장의 대답이었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예요. 그 겸손한 태도에 청중들이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까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과학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질문 있습니다. 미국 베크텔 CEO가 일어섰어요. 우리도 첨단 기술이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요? 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정적입니다. 제가 힘주어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춰요.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으면 끝까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한국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3년간 준비할 수 있었고 1847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두바이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한국팀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김 부장과 마주 앉았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반쪽짜리 기술자였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요? 김 부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이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도전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 김 부장이 뭔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한국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828m 건물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무엇을요? 한국은 불가능을 계산하는 나라라는 걸요.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결국 바꿔내는 나라라는 것도요. 작별 인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혼자 건물 앞에 섰어요. 828m. 숫자로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했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선언이야. 한국이 세계에 던진 선언. 우리는 더 이상 뒤처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다. 그런 선언 말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두바이의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828m 건물이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말이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믿는 신념,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자부심.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될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을, 실력만이 아니라 철학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828m 건물이 두바이 밤하늘에 불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적의 탑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은 전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불가능을 설계하는 나라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 한국아. 세상을 바꿔줘서.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